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까지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새엄마가 들어오셨고 새엄마의 아들은 제 남동생이 되었죠. 새엄마는 온화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선뜻 엄마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보다 많이 어린 동생도 저를 잘 따라서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새엄마를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됐어요. 대학교 4학년, 한참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에 저는 한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같은 과 대학원에 다니는 선배였는데 성격이 좋아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저도 선배를 곧 잘 따랐는데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수희야, 나랑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선배의 말에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어요. 옆에서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그 선배는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같이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는 마음에 손가락 걸고 말로만 했던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선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 사람 일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저릿해와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선배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대리가 되었어요. 나이도 30이 넘어가고 있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선배의 일이 후유증이 컸는지 선뜻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둘이 마음이 잘 맞아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은 저한테 소개팅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30 넘어서 남자친구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누구라도 만나야 된다는 인식들이 강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의 강제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어요.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같은 부서의 동료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 애인 얘기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화살이 저한테로 오더군요. 유대리님도 빨리 누구 만나셔야죠. 이대로 가다가 진짜 선시장에서도 안 팔려요. 맞아 유대리. 나이도 있는데 너무 여유 잡지 말라고. 눈 너무 높은 것도 피곤해. 그러다가 훅 간다. 라는데 일일이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팀장님이 나섰어요. 남의 사생활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축하 자리에선 좋은 얘기만 하자고. 그제야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각자 둘셋씩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표시로 목례만 슬쩍 했어요. 팀장님은 그런 저를 보고도 끄덕거리기만 하고 별로 티를 안 냈어요. 그 후 회사에서도 팀장님은 저에게 은근히 배려를 해주셨어요. 결혼이나 남친 얘기로 곤란해질 때는 적절하게 심부름을 보내셨고요. 저는 그런 팀장님이 고마워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너무 남한테 참견하는 문화가 싫은 것도 있고 나도 그런 식으로 좀 당해봤으니까 알지. 팀장님은 몇 년 전 사모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팀장님한테도 재혼해라. 남자가 어떻게 아이 혼자 키우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조차도 팀장님도 얼른 재혼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사적인 일을 남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 싫어하면서 남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제 사적인 부분을 배려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 미안함에 저는 팀장님이 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회사에도 전보다 일찍 나가서 일에 차질이 없게 노력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눈여겨보셨다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일을 하면서 둘이 더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을 품게 됐죠. 이전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있는 게 아무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재혼 가정에서 컸고 새엄마가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잘해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팀장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불편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는데 팀장님이 그러더군요. 이런 말하면 너무 뻔뻔하겠지만 너한테 청혼하고 싶어. 근데 수희 네가 거절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저는 바로 좋다고 했고 며칠 뒤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만큼 더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수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네 사정을 듣고 사실 생각이 정말 많았어. 우리 딸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난다고. 자네도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네. 이제 다만 아이가 잘 따를지 그게 제일 걱정이지. 우리 수희도 어릴 때 친엄마를 잃었지만 지금 엄마와도 잘 지내고 있다네. 자네 아들하고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아쉬운 게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딸의 선택을 믿어주려고 해.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그러니 지금 한 말 잘 지키고 살게. 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팀장님 부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이었어요. 우리 혁준이하고 재밌게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들어줘. 아이들은 좋아해? 네, 좋아해요. 고등학생 때도 저한테 남동생이 생겨서 많이 챙겼었어요. 초등학생이라서 손이 갈 게 많았는데 동생 챙겨주다가 어머니하고도 친해졌고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네. 우리 영훈이도 잘 부탁해. 누구든 잘 따르는 애니까 많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팀장님 집안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가 의대 교수이고 어머니는 IT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저보다 인터넷이나 벤처에 대해 훨씬 잘하셨죠. 저는 조금 위축이 돼서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집안인 거 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나 걱정부터 되네요. 집안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죠.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는 평범하고 괜찮았어요. 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 건 아니었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좋은 때가 있으면 굳은 때도 있지 하며 살았죠. 아이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친해졌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끝이 난 건 제가 딸을 낳은 후부터였어요.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은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아들 타령인가 어리둥절했지만 손자 욕심이 많은가 보다 하며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딸을 손주 취급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도 한 번도 안아주신 적도 없고 전처의 아이인 아들만 그렇게 귀여워하더군요. 첫돌 때는 마지못해 축하한다며 선물과 금일봉을 보내주시기만 했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지혜가 딸이라서 그래? 아니면 나를 제철하고 우리 애까지 홀대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친손주잖아. 같은 친손주. 그래서는 아니고 원래 아들만 아는 분들이야. 아들만 집안 이끈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나 누나 둘 있는데 우리 결혼할 때도 안 왔잖아. 내가 따로 연락했는데도 안 왔어. 솔직히 이해는 해. 너무 나만 챙겼으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렇게 많이 배우시고 최신 업계에서 사업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그거고 원래 우리 집안 분위기가 완고한 데가 있어.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한데 솔직히 딸 낳았다고 이렇게까지 외면하실 줄은 나도 몰랐어. 우리가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다 풀어질 수 있어. 너무 화내지 마. 아니, 이건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딸에 대한 문제라고. 그리고 오빠 딸. 저와 남편은 그렇게 답답한 대화만 하다가 끝이 났고 그 뒤로도 종종 답이 없는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누나가 둘이 있다는 얘기는 연애할 때도 듣지 못했던 거라서 상당히 황당했죠. 저는 어찌됐든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 의견을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 우리 지혜가 딸이어서 많이 섭섭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만 집안을 이끄는 게 아닌 시대잖아요. 어머님도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혜가 자기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안 봐주시면 힘들어할까봐 속상해요. 내가 언제 지혜가 소중하지 않겠니? 근데 이건 소중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집안에 사활이 걸린 문제야.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남편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너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가 그걸 몰라? 소중한 것도 더 소중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 그걸 못 알아듣겠어? 라는데 정말 벽에다가 대고 말을 해도 이렇게 갑갑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딸아이한테 차별이 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건가 너무 막막해서 저는 시댁에 딸을 데려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친정에 자주 들러서 많이 사랑받게 해줬죠. 그러는 중간에도 남편은 계속 둘째를 갖자고 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알지? 그러면 지혜도 한 번은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지혜한테 남동생을 선물하는 게 엄마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같아. 오빠 누나들은 오빠가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한 번은 봐주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걸 보면 그동안 맺힌 게 많다는 거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지혜는 지혜 동생만 예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더 큰 상처를 받겠지. 혹시 지혜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인 거 아니야? 아들 못 낳았다고 며느리로 생각 안 할까봐 그런 거지? 라고 했더니 남편은 더 이상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딸을 낳은 후부터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를 보는 눈빛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말투도 예전보다 훨씬 퉁명스러웠어요. 저는 끝까지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틀어지기만 했어요. 아이를 가진다고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딸 차별은 더 커질 거고 혹여 또 딸이면 그 딸들 둘은 다 어쩌나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딸이 유치원에 갈 때까지 어떻게든 버텼죠.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댁에서는 아들 영훈이는 뭐든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방학 때마다 전 세계 여기저기를 보내면서 음악에 스키에 골프까지 안 시키는 게 없었거든요. 남편도 적극적이었고요. 저야 아이들 위해서 자기들 돈으로 해준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죠. 근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영어 캠프를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못 보낸다고 하는 거였어요. 어디 여자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런 데에 내돌리고 그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안 돼. 절대 못 가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유치원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거야. 진짜 회사에서는 안 그러면서 집에서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굴어?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뭐? 결혼을 안 해?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당연한 말이지. 어떻게 딸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 니네가 사대부야 뭐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 마침 아들은 해외 어학연수 중이었어요. 그렇게 밤새 싸움을 반복하다가 남편은 새벽에 나갔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더군요. 혁준이한테 전화로 들었는데 네가 정 우리 집에 맞출 수 없다면 우리도 말릴 생각은 없다. 네가 아들을 낳을 생각이 없는 이상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거니까 그런 며느리를 우리도 봐줄 이유는 없지 않겠니? 네가 특별히 뭘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죠. 우리 혁준이한테 흠이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위자료 챙길 생각도 당연히 없는 거지? 그냥 순순히 합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는 게 서로 좋겠다. 그때 마침 잠에서 깬 딸아이가 나와서 할머니라고 시어머니한테 안기는데 시어머니는 딸을 밀쳐버리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놀란 딸이 더 놀랄까봐 안고서 옷까지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시댁과 남편하고만 있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사는 것 같은 기분에서 벗어난 것만도 너무 홀가분했죠. 지혜가 아빠 없이 크는 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됐지만 그 답답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차별을 받으며 한 맺힐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어요. 부모님도 남동생도 저보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집에서 딸한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 들어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지금은 무조건 딸한테만 집중하기로 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지냈는데 남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 나는 누나가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해. 그런 일 있고 나서 힘들 것 같아 보여서 마음도 추스려야 할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 좀 도와줘. 남동생은 졸업하고 바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투자와 회사 재정 쪽에 믿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저보고 맡아달라더군요. 저는 회사에 바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딸을 잘 돌봐주시겠다며 일을 하라고 밀어주셨거든요. 동생은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저는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회사 재정 문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좋은 투자처를 만나서 점차 안정이 되어갔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개발한 프로그램이 말썽을 일으켜서 입찰도 못 받고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그 팀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뭐든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동생과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차츰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안정적인 개발이 진행됐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회사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이 정돈되어 갔어요. 동생은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하며 인센티브도 줬고요. 식구끼리여도 계산은 철저해야 한다면서요. 특히 동생의 회사에서 만든 한 프로그램은
일본의 회사 눈에 띄었나 봐요. 그들에게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계약을 성사시키니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더군요. 그렇게 회사는 성장을 했고 해외 파견 사원도 늘어나서 지사를 만들게 됐어요. 동생은 자기는 기술자라며 그냥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대표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없어서 사양했는데 거듭되는 부탁에 전문 경영인과 함께 공동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10년이 훌쩍 넘게 일하면서 딸을 키우며 이뤄낸 성과였어요. 그때가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덩치를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때라 우선 인수 요청이 들어온 곳을 다 훑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회사였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니까요. 다음날 사무실에 갔더니 누가 저를 회의실에서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입을 딱 다문 채 가만히 있었더니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넌 변한 게 없는 것 같구나. 회사를 잘 키운 거 보니 재혼했나 보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직원을 불렀어요. 앞으로 저랑 약속 안 한 사람은 들여보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는 미팅 안 합니다. 하며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키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너희 회사 재정 상태 괜찮은 거 다 알아. 우리 회사 정도 되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니? 너희도 손해보지는 않을 거야. 라길래 저는 직원에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개발한 기술은 하나도 없고 수익 모델도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이런 걸 보고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죠. 누굴 바보로 하세요? 저희 회사 물 먹으라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말문이 막혀서 더듬거리더라고요. 그런데 회의실을 나가는 제 뒤에다 대고 어디서 주워들인 건 있어가지고 아는 척은 여자 주제에? 그렇게 빈정거리길래 저는 바로 받아쳤어요. 여기 제 자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직원들과 만들어온 회사예요. 여자 주제라뇨. 말 똑바로 하세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런 식으로밖에 사고를 못하니까 회사도 그 지경이 돼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재혼을 해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혼자서 딸 키우고 일하느라 바빠서 곁눈질할 틈도 없었다고요. 그쪽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의존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망발을 하면서 회사를 인수해 주길 바라나요? 인수가 뭐 애들 이름입니까? 그런 식으로 인수가 결정되게.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딴 식이면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게 신기하네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도망치는 것처럼 나갔어요. 저는 예전에 시댁에서 딸하고 저한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울렁거리고 열이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즈음에 전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더군요. 안 봐도 뻔한 게 시어머니가 전 남편한테 얘기를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질어? 그래도 가족으로 지낸 시간이 있는데 어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어머니가 집에 와서 손도 벌벌 떨면서 밥도 못 먹게 해야겠어? 네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딴 식으로 나와? 너 그것도 다 내 밑에서 배운 거면서. 그렇게 일 잘하면 네가 니네 엄마 회사에 가서 일하면 되잖아. 왜 남의 회사에 와서 부실기업을 무조건 떠맡기고 돈을 내놓으라고 쌩떼를 부려? 이 바닥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알아? 뭐? 지금 너라고 했어? 니네 엄마?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안 했어.
니네 집에 가서 똑똑히 전해. 다들 정신 차리라고. 그딴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현실에 뒤처져서 다 말아먹을 거라고. 그리고 너도 자기 자식인데도 여자라고 귀한 줄도 모르고 우습게 여기는 거 니네 회사 여직원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가서 소문 내줄까? 이제 협박까지 하겠다는 거야?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협박이라면 협박이지. 근데 니네 집안만큼 무섭겠어? 지네 핏줄도 여자라고 홀대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지들이 필요하니까 와서 엉겨붙잖아.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 당장 끌고 나가라고요. 라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제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화가 나서 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어머니가 오죽하면 당신을 다 찾아왔겠어.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실 분 아닌 거 잘 알잖아. 응? 여기 와서도 숙이지 않으셨는데? 너무 당당하시던데? 그랬다면 내가 사과할게. 부탁이야. 그때 경비원 2사람이 왔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죠. 남편은 양팔을 붙잡힌 채 나가면서 미안하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댁은 어머님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음에도 시아버지의 낭비벽, 심한 돈 씀씀이에 남편 아들 유학비 등 생각 없이 전처럼 쓰면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더군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원래 경영 능력이 없었고 바로 밑에 있던 상무가 일을 다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자금 운영에 지친 상무가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시어머니 믿고 교수 품위 유지한답시고 아직도 그러고 있었고요. 까면 깔수록 거칠에만 요란하고 속은 텅 빈 집안이었어요. 이후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부모님과 남동생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딸한테까지도 미안하다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희 식구들은 모두 딱 잘라 거절했어요. 딸도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딸의 말을 들은 남편은 염치는 있는지 바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저희를 찾지 않았어요. 시댁도 어려워진 집안 사정에 지방 어디로 갔다고 해요. 남편도 회사를 나와 지방에서 다시 취업을 했다는데 지금은 대학에 들어간 딸아이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빠 집안은 그렇게 대도 싸다며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딸이랑 즐겁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열심히 제 힘으로 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볼 예정입니다. 우리 딸도 멋진 사람으로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모두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는 얼마 전 결혼 15주년을 맞았어요. 연애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결혼 초만 해도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니까요. 그건 성격 차이나 시댁과의 문제 때문이 아닌 바로 남편의 외모 때문이었죠.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주위에서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요. 솔직히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잘생긴 얼굴 때문은 아닌데 말이죠. 물론 잘생겨서 나쁠 건 없지만요. 제가 처음 남편과 만난 건 24살 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 10,000원 버스 안에서였죠. 출근 첫날이라 서둘러 일찍 나섰는데도 차가 막혀서 지각을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까지 새 정류장을 남겨두고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글쎄, 누가 제 엉덩이를 기분 나쁘게 쓰다듬지 뭐예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불쾌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변태 자식이 아예 대놓고 제 엉덩이를 움켜쥐지 뭐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서서 그대로 날렸어요. 그때 제 주먹에 코를 맞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 엉덩이 만지니까 기분 좋냐, 이 변태 새끼야? 그 순간 10,000원 버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마다 남자를 향해 한마디씩 해댔죠. 대개가 욕설이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코피를 닦으며 그러더군요. 저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억울하다고요. 억울해?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너 같은 놈은 평생 깜빵에서 콩밥이나 먹고 살아야 돼. 저를 비롯해 10,000원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 남자를 향해 경멸에 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때였어요. 기사님이 큰 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찰서에 세워줘요 말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변태 자식을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출근 첫날부터 지각을 할 게 뻔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로 가는 건 포기하고 말았어요. 너 운 좋은 줄 알아? 첫 출근 날이라 그냥 보내주는 거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저는 남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살벌한 욕설을 섞어서요. 남자는 고스란히 그 욕을 듣고 있었죠. 그렇게 버스가 회사 앞에서 정차를 했고 저는 내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글쎄 남자가 저를 쫓아 달려오고 있지 뭐예요. 순간 겁도 나고 이놈이 미쳤나 싶었어요. 설마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다고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고 일단은 회사 건물까지 죽기 살기로 뛰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달려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을 헐떡거리며 소리쳤어요. 치안! 여기 치안이 있어요! 그 소리에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 등 뒤에 숨으며 아저씨, 저 사람 성추행범이에요. 버스에서부터 저를 쫓아왔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곤 남자를 막아섰어요.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를 내밀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사원증이었죠. 영업부 직원입니다. 저 성추행범 아니에요. 저 여자가 오해하는 거라고요. 그 말에 경비 아저씨는 제게 되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성추행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 제 엉덩이를... 순간 출근을 하던 직원들의 시선은 온통 제게 쏠렸고 그 바람에 긴장한 저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자는 정색을 하며 그러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성추행을 당했다 쳐요. 하지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좋아요. 내가 반드시 그놈 잡을 테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너무도 단호한 남자의 눈빛에 저는 압도됐고 정말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얼마간의 말미를 주기로 하고는
그날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첫 출근을 시작으로 저의 첫 직장 생활은 시작됐어요. 하지만 집에서 회사까지 오가는 교통편은 그 버스 노선 하나뿐이었기에 다음 날도 저는 그 버스를 타야만 했어요. 한편으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당하랴 하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더 이상 버스에서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던 어느 날 또다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10,000원 버스에 실려 회사로 향하고 있었죠. 버스의 움직임에 따라 사람들이 떠밀리던 찰나 제 가슴 쪽으로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겁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때였어요. 잡았다 이놈. 제 등 뒤에서 그 남자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돌아보니 지난번 남자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는 죽일 듯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남자에게 손목이 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중년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귀까지 빨개져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아름씨, 이놈이에요. 지난번 아름씨 엉덩이를 만진 놈도 오늘 아름씨 가슴을 만진 놈도 바로 이놈이라고요. 너희 새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 몸을 더듬어? 기사님, 근처 경찰서 앞에 세워주세요. 남자는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경찰서로 향했어요. 중년 아저씨는 경찰서로 가는 내내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긴 직장도 잃고 그렇게 되면 자식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냐면서요. 그러자 남자가 아저씨 멱살을 쥐었어요. 당신 자식 대학 보낼 걱정은 되고 남의 귀한 딸이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게 되는 건 걱정 안 돼? 네 새끼만 중요하고 남의 집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잘 들어. 네가 회사에서 잘리든 이혼을 당하든 선처는 없어. 네가 그동안 상처 준 여자들 생각하면서 네 죗값 제대로 받아. 저보다도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남자를 보자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처음엔 저한테 오해를 받은 게 억울해 적극적으로 나오나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동안에도 온전히 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걸 보면서 억울함이 아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번이나 같은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터라 많이 위축되고 겁이 났는데 이 남자 덕분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미안했고요. 경찰서에 들르느라 이미 출근 시간도 많이 지나버려서 우린 영락없이 지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하는 바람에 괜히 누명만 쓰시고.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 안 계셨으면 하마터면 오늘도 못 잡을 뻔했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지각까지 하시고. 오해야 풀었으니 됐고 무엇보다 범인을 잡았으니 앞으론 마음 편히 버스 타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선 성추행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약속대로 남자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린 퇴근도 같이 하게 되었고 종종 퇴근 후에 영화를 보거나 맥주도 한잔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썸을 탄 거죠. 그런데 이 남자랑 같이 다니다 보니 저를 보는 여자들의 시샘어린 눈빛이 느껴지지 뭐예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시선이라 왠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으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이런 남자랑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괜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이 관계도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즐기자는 심정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그날도 퇴근 후 둘이 영화를 보러 종로에 나간 참이었는데 글쎄 극장에서 전남친과 딱 마주친 거예요. 저를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쳤던 놈이라 더럽게 끝난 사이였죠. 전남친 옆에는 예쁘장한 새 여친이 있더라고요. 여자 혼자 처량하게 극장을 나오고 너 아직도 솔로야? 설마 아직 날 못 잊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해지는데. 뚫린 입이라고 멋대로 짓거리더군요. 그때였죠. 팝콘을 사러 갔던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자신에 비해 키도 크고 얼굴도 훨씬 잘생긴 남자가 제 곁으로 오자 전남친은 물론 그의 여친도 놀라는 눈치더군요. 마치 안 싸웠는데 이긴 느낌이랄까? 암튼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마치 애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뭐예요. 자기야, 영화 시작하겠다. 들어가자.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자에 이끌려 상영관으로 향하는데 전남친의 여친이 저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건. 영화가 끝나고 남자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고백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쪽을요. 수줍은 마음에 제 할 말만 하곤 도망치듯 가려는데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아 세우더라고요. 아니, 고백을 했으면 대답은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우리 사귀는 거 어때요? 서로 마음도 확인했겠다. 머뭇거릴 이유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자는 버스에서 저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성추행범으로 물리는 바람에 상황이 꼬여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많이 걱정했다고요. 다행히 진범을 잡아서 관계가 회복됐고 그날 이후 연애하는 기분으로 저랑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나요. 그러니까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고요. 이미 연애는 시작된 기분이지만.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오늘부터 1일이 시작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날 이후 특별히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귀기 전에도 출퇴근을 이미 같이 했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남들 데이트하는 것처럼 다 하고 지냈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사귀게 되자 기분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런데 다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전에는 멋진 남자랑 같이 다니는 덕분에 여자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받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걱정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이 남자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했었는데 회사 내 여자 직원들 중에서는 이 남자한테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연애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저는 그걸 알면서도 내색을 할 수 없었고요. 그저 벙어리 냉가슴으로 소가리만 해야 했어요. 내 남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여자들 중엔 예쁘고 스펙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더욱 그랬죠. 그래서 정작 청혼을 받았을 때도 기쁜 마음 한편에 정말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좋을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결혼하고도 주변 여자들에 대해 늘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불행할 것만 같아서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 한눈을 팔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저
제 노파심이 문제였을 뿐이죠. 하지만 이런 제 걱정은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두 분 금슬이 정말 좋았거든요. 주말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아무리 아내가 좋아한다고 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그러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을 정도로 어머님의 운전기사가 되는 걸 마다 않으셨죠. 아버님이 어머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라면 여자 문제로 날 힘들게 하지 않을 거란 막연한 안심을 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시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철마다 제 보약도 지어 보내주시고 제사나 명절 때도 회사 일도 하고 살림도 사느라 힘들 테니 늦음하기 오라시며 음식 준비도 두 분이 손수 다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부모님이 1년 터울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지 뭐예요. 2년 전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마저 얼마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어머님 장례식이 끝나고 다음 날부터였죠.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에 남편이 자다 말고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통화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리에 따르면 남편이 쩔쩔매며 통화 상대한테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30분 넘게 통화를 한 남편은 세수도 안 하고 바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곤 새벽녘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당장 그 주부터 남편은 주말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걱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남편이었지만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남편은 제게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았거든요. 혹시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혼자 꽁꽁 싸매고 걱정을 하던 저는 지인 소개로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자 무당은 대뜸 숨겨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서 끊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간절한 마음에 무당한테 물었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러더군요. 안 돼. 이건 구슬해도 못 끊어.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터에 무당한테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면서 모든 의욕이 사라지더군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는 장례를 치르느라 몸이 상한 거 아니냐며 한약이라도 지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이렇게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혼을 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몇 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의 미래를 생각하니 선뜻 이혼 소리를 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남편과 살아온 제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남편을 뒤따라갔어요. 남편은 한참을 달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며 이런저런 먹거리를 한아름 사들고는 다시 차에 오르더군요. 내연녀에게 줄 간식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끓는 것 같았죠. 그리곤 다시 한참을 달려갔고 그러다가 남편의 차는 서울에서 꽤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외진 병원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남편을 뒤쫓아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가보니 남편은 면회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내연녀가 병원에 입원 중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자 간호사와 함께 누군가 남편 앞으로 다가왔는데 맙소사,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더라고요. 남편이 쌍둥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던 터라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 뭐예요. 여자가 아닌 건 다행이었지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걸 결혼기간 내내 숨기고 있었다는 배신감은 또 다른 분노를 일으켰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믿었던 시부모님조차도 제게 비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쌍둥이 형제의 눈빛이 왠지 불편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면회를 하는 내내 남자 간호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고 보니 급하게 남편을 쫓아오느라 이곳이 어떤 병원인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리는 그때 형수님 맞죠? 남편의 쌍둥이 형제가 저를 보곤 웃으며 부르지 뭐예요. 그제야 제가 뒤따라온 걸 알게 된 남편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뭐야, 형이랑 같이 온 거 아니었어? 형수님, 저 처음 보죠? 난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소혜랑 지혜는 잘 있어요? 마치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시동생의 모습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런 제 모습이 불쾌했는지 시동생이 대뜸 그러더군요. 왜요? 정신병원에 사는 시동생이라 말도 섞기 싫어요?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날 여기에 버려둔 형이랑 엄마 아빠가 미친 거지. 안 그래 형? 그 말을 하는 내내 눈빛이 점점 살기를 띠기 시작하던 시동생은 급기야 광기를 뿜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들고 위협을 해댔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죠. 그리곤 한참 동안 제자리를 서성이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좀 전에 그 사람은 내 쌍둥이 동생이야. 조현병이 심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곤 계속 병원에서 살고 있어. 결혼 전에 말을 할까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말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자기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어떻게 15년간을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나한테 말하면 내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그럴까봐 그랬어? 왜 날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당신한테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의심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기나 해? 저는 서운한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닌 남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병원을 찾아오면서 얼마나 가슴 저리고 미안해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꼭 안아주며 그랬죠. 여보, 이제 그 짐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린 부부잖아. 그동안 날 속인 건 괘씸하지만
그 마음 아니까 더 이상은 말 안 할게. 대신 앞으로는 혼자 여기 오지 말고 나랑 같이 오자. 당신 동생이기도 하지만 나한텐 시동생이기도 하잖아. 응? 그 집 나랑 같이 짊어지자. 난 당신 혼자 힘든 거 싫어. 그래 줄 거지? 제 말에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한참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동안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여워서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그동안은 시부모님께서 주말마다 면회를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의 주말 드라이브는 병원에 있는 작은 아들 면회를 위한 거였죠. 오랜 시간 며느리한테도 말 못하고 꽁꽁 숨겨야 했던 두 분은 또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마음이 찡했어요. 그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이후로 동생의 면회를 맡아야 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남자를 무당 말만 듣고 바람남 남편으로 오해를 했다니 창피하더군요. 그래도 무당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죠. 남편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이란 건 맞았으니까요. 결국 용하다는 무당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 추격전은 엉뚱하게 끝이 났고 그 후로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나섰어요. 이런 우리 부부를 보고 중학생 큰 딸은 이러다가 늦둥이 막내 동생을 보는 거 아니냐며 놀려대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런 딸들의 우스갯소리를 들으며 여전히 주말 외출을 하고 있어요. 생각 같아선 두 딸들한테 삼촌의 존재를 알리고 싶긴 하지만 시동생 상태가 심각해서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두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딸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아픈 둘째 아들 때문에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사셨던 시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의 짐을 떠안아야 했던 제 남편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려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묵묵히 가족과 동생을 지켜내고 있는 듬직한 내 남편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줄 생각입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말이죠.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여성이에요. 90년대 메가히트곡 중에 핑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물론 누구나 흥얼거리며 입에 달고 살던 노래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한때는 이 가사가 정말 제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려주고 싶었죠. 바로 손아래 동서한테요. 동서는 저보다 나이는 2살 아래지만 직장에서는 제 직속 상사였어요. 저와는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서 회사에서도 껄끄러운 관계인데 시댁에서까지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아버님을 따라 두 사람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건데 그놈의 명품백이 뭐라고 제 영혼을 팔아버렸지 뭐예요. 김대리, 아니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이거 별건 아닌데요. 지난번 프랑스 출장 때 하나 샀어요. 보는 순간 형님 생각이 나지 뭐예요? 형님이 피부도 희고 팔다리가 길어서 이런 거 하나 팔에 걸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별뜻 없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날 그걸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백이 쥐약인 걸 알기에 속으로는 절대 받지 말자 다짐을 했음에도 이놈의 궁상맞은 손이 불쑥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어쩌겠어요. 그대로 덥석 받아먹고 말았죠. 먹은 놈은 먹인 놈한테 꿀린다는 인간사 불변의 법칙 그대로 결국 저는 시동생 결혼에 반대는커녕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시댁을 드나들며 동서 피할에 앞장서야 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주위에선 호인이다 뭐다 떠들어댔지만 호인은 개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사랑을 배신한 심순의 뺨치는 속물일 뿐이었죠. 저도 알아요. 제가 멍청했다는 걸.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더군요.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그날부터 동서는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어른들 앞이니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그건 아시죠? 직장에선 직급이 우선이라는 거. 우리 장소에 맞게 행동하자고요. 보자마자 요지랄을 하는데 아우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니까요. 그제야 현실 자각이 되더라고요. 아, 회사에서 3년을 내리당하고도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동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사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마녀로 불리는 여자였어요. 인물, 스펙, 집안, 학벌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로 남자 동기도 제치고 초고속 승진을 한 능력자죠. 근데 그 능력이란 게 좀 다른 의미의 능력이었죠. 네 거도 내 거, 내 거는 당연히 내 거 라는 심보로 부하 직원의 성과를 자기 걸로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같이 일해본 아랫사람들 중에 동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면 윗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뭘 맡겨도 성과를 내는 인재라나요? 뺏는 것도 능력이라면 인재는 인재죠. 암튼 저 역시 동서한테 3년 넘게 피 빨린 입장으로서 동서의 시댁 입성에 걱정이 앞서긴 했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 윗사람으로서 속 좁게 굴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제 처지였다면 모르긴 해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걸요. 아무튼 동서의 이런 남다른 능력은 시댁에서도 십분 발휘됐어요. 어찌나 회사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던지 미치고 팔딱 뛸 뻔했다니까요. 일일이 열거하면 나를 새도 모자라니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몇 년 전 봄의 일이에요. 어머님 생신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이름 있는 한식당에 모일까 하다가 아버님이 발을 다치시는 바람에 그냥 집에 모여서 먹기로 했죠. 동서는 시집와서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기띔을 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생신 전날 갑자기 그날 출장이 잡혀서 참석 못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내내 아무 말 없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동서, 출장은 꼭 내일이 아니어도 되잖아. 다른 직원을 보내도 되는 일인데 굳이 동서가 가는 이유가 뭐야? 그러지 말고 출장 좀 미뤄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그러더라고요. 이봐요 김대리, 여긴 직장이에요. 내가 장소에 맞게 행동하자고 했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야, 머리가 딸리는 거야. 개념 좀 갖고 사세요. 그리고 직장 상사 출장 일정을 왜 김대리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입니까? 주제 넘게 참견 말고 당신 일이나 해요. 대리 주제에 감히 어디서 참견이야? 생각 같아선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금 낮은 게 죄다 생각하며 꾹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리 전날 시장을 받아가 고기며 생선 손질까지 해놓은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음식 준비를 마치고는 다들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그때
동서가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라고요. 미리 고액 현금 선물을 시동생 편에 보낸 터라 어머님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통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통화를 마치시고는 얼굴을 붉히시며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얘, 너는 지금 밥이 넘어가니? 작은 애는 너 때문에 부산까지 출장을 가선 밥도 못 먹고 생고생이라는데 어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니? 어머님이 느닷없는 말에 황당한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몰라 묻니? 네가 일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작은 애가 그거 수습하느라 출장 간 거라던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무리 네가 집에서 손윗사람이라도 그렇지. 네 잘못을 왜 엄한 사람한테 떠넘겨? 그가 몰랐는데 너 아주 나쁜 습관이 있구나. 작은 애 올라오면 당장 가서 사과해. 손윗사람이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겨? 게다가 회사에서 지보다 높은 사람을.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아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됐다. 밥이나 먹자. 어머님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말을 끊으셨어요. 여우 같은 지집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기껏 생각해서 미리 기뜸까지 해줬더니 지 편하자고 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그거 따지자고 전화한 거예요? 왜? 어머님 생신상 좀 차렸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예요? 네, 수고하셨네요. 어머님한테 하는 것만큼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래요? 그럼 대리딱지도 진작 됐을 텐데. 암튼 나 지금 바쁘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바쁜데 쓸데없이 전화질이야.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여보세요? 동서는 제 할 말만 떠들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다가 열만 더 받고 말았지 뭐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피식대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자존심도 상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놈의 명품백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꼴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내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었다 싶었죠. 그 외에도 여우 같은 동서 때문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찍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물론 어머님과 제 남편까지 동서의 값비싼 선물에 넘어가선 지난 5년간 지방 경조사 다 챙겨가며 며느리 노릇해온 저를 나몰라라 했어요. 유일한 제 편은 아버님 뿐이었죠. 아버님은 처음부터 동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동선의 집을 아름아름 알고 계셨는데 주위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게다가 아버님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이라서 직장 상사를 집안 식구로 들이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더더욱 제 심정을 헤아려 주셨던 거예요. 안 그래도 시동생 결혼 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그러셨거든요. 아가, 작은 애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네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구나. 그래도 어쩌겠니? 이미 하기로 한 혼사인데 서로 맞춰가며 사는 수밖에. 그래도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싶으면 나한테라도 하소연하려무나. 시애비가 돼서 며느리 위에 그 정도 한탄도 못 들어주겠니? 그때는 그저 말씀만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아버님을 찾아가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아버님과 만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장소가 그래서 그런가 오랜만에 속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종종 아버님과 따로 밖에서 만나 포장마차 데이트를 즐기곤 했는데 하필 이 모습을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들킨 거 있죠. 바로 동서였어요. 남한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동서는 혹시라도 아버님께 제가 자기 욕을 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불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바로 어머님께 이 사실을 고자질했어요.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아버님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뒤에서 자신을 모함한 것처럼요. 그 바람에 저는 밤에 시댁으로 불려가 어머님께 핀잔을 들었고 그날로 저와 아버님의 포장마차 데이트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나마 아버님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숨통을 튀어왔던 저로서는 유일한 숨구멍이 막힌 것처럼 다시 답답한 일상을 보내야 했어요. 동서는 직장에서 대놓고 업무에서 저를 배제시켰고 시댁에서는 실세인 어머님을 등에 업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소곤거리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시작했다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서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고과 점수가 나빴던 저로서는 가장 위태로운 처지였어요. 전공을 바꾸느라 대학을 2번이나 다녔던 저는 동기들보다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해서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았어요. 나이는 40대지만 남들보다 5년가량 뒤처진 셈이니까요. 그래서 직급도 나이에 비해 낮았는데 그나마 이젠 직장마저 잃게 될 판이었죠. 회사에 칼바람이 불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무실 안은 평소와 달리 정적이 감돌았어요. 들뜬 얼굴은 오직 동서뿐이었죠. 부하 직원들 실적을 가로챈 덕에 실적면에서 간부들한테 평판이 좋은 데다 친정아버지가 저희 회사 전문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제가 저희 부서 1순위로 명예퇴직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막한 제 심정과 달리 동서는 활짝 핀 얼굴로 마치 축제에 온 사람처럼 제게 그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이런 동서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매달려 울고불고 해봐야 별 수 없는 걸 알기에 일찌감치 단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 밤 남편과 상의한 뒤 길게 끌지 않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한동안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죠. 그랬더니 하루는 시어머님이 동서와 함께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너 하는 꼴 보고 진작 알아봤다. 오죽하면 그 나이에 회사에서 잘리니? 네 동서를 봐라. 이런 와중에도 이번에 승진까지 했더라. 그 나이에 취직도 힘들 텐데 앞으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설마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은 아니지? 정 안 되면 식당 설거지를 하니 있어도 절대 집에서 놀 생각은 하지도 마라. 사지 육신 멀쩡한데 놀긴 왜 놀아? 누가 논대요. 다시 일할 겁니다. 어머님, 저 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왜 벌써부터 닭다리세요? 저요, 어머님 아들 등골 안 빼먹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라고요. 서운한 마음에 버럭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끼어들더군요. 그래요. 아무런 형님이 집에서 놀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이 있으면 계약직이든 알바든 뭐라도 하겠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괜히 신경 쓰시면 혈압 높아져요. 우리 어머님 형님 걱정에 흰머리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형님, 정 안 되면 어머님 말씀대로 식당 설거지라도 하셔야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는데 어머님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염장을 지르는지.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가 도끼로 찍은 것처럼 지끈거렸어요. 두 여자의 방문으로 그동안 잃었던 제기의 의지가 불끈 솟아올랐어요. 성공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대학을 2군데나 다닌 덕에 전공도 2개를 가지고 있던 저는 첫 번째 전공인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계통에
동기들과 선후배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단 시장 조사를 하고 발품을 팔아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간추렸어요. 그리고는 그 상품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죠. 젊은 층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저희 쇼핑몰만의 특색 있는 가구며 소품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니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한 1년은 적자 볼 생각하고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은 4개월 차부터 수익이 나서 예상보다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일이 조금씩 풀려나가자 기운도 나고 일에 대한 의욕도 강해졌어요. 상품 구매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요. 거기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남편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쪽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쉬는 날과 휴가를 이용해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 혼자 운영하던 쇼핑몰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신규 거래처 확보와 홈페이지 관리, 배송, 교환, 환불 처리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예 이참에 사업을 확장해서 회사 규모를 키울까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최소 필요 일손만 메꿀까 하고 말이죠. 제 고민을 들은 남편은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게 안전하다며 사업 확장을 반대했어요. 반면에 주변 지인들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 나갈 생각이라면 온전한 형태의 회사 규모는 갖춰야 할 거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제품 특성상 온라인 쇼핑몰은 한계가 있다고요. 제 생각도 그랬어요. 소품 판매 정도로 그친다면 값싼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명절이라 시댁에 방문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대뜸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확장을 하겠다고 설치니?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돈 안 까먹는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하던 일이나 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그래요, 형님. 형님처럼 일머리 없는 사람이 괜히 일 크게 벌이다가는 아주버님 월급까지 까먹는 거 시간 문제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돈 안 까먹는 것만도 감지덕지로 생각하세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동서가 그 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나서서 말리니까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두 인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 사업 확장을 했어요. 결정을 하기까지는 고민이 됐지만 막상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먼저 동남아 여행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들이 생각나 해외 사업부를 개설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라탄 가구와 소품 등을 수입하려고요. 마침 TV에 유명 연예인집이 나왔는데 그 집 인테리어가 동남아 리조트 분위기여서 그 프로를 본 사람들이 저희 쇼핑몰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이후 모던 미드 센추리 인테리어가 붐을 타면서 연속 대박 행진을 이어갔어요. 그러자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자존감도 회복되고 전보다 자신감도 생겼어요. 제 수입으로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꾸자 사업 확장을 만료했던 남편도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까지 잘해낼 줄은 몰랐어. 한두 해 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 했거든. 힘들 때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무엇보다 당신이 잘난 재수씨 때문에 기죽어 사는 꼴 안 봐서 특히 좋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내 와이프가 직장 상사 모시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 알고 보니 아버님과 저의 포장마차 데이트를 계획한 게 남편이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하루는 남편이 전화를 해선 이 사람 이러다간 화병 걸리겠다고 포장마차에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마음 좀 달래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둔한 공 같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우 같은 남자였던 거 있죠. 몰랐는데 저는 일도 사랑도 성공한 여자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9회 말 역전 기회가 남아있었거든요. 영업파트에 결혼이 생겨서 직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서를 검토하다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이지 뭐예요. 그래서 당장 면접 날짜를 잡았어요. 드디어 면접 시간이 돼서 지원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형님이 여긴 어떻게? 눈치채셨겠지만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낸 사람은 바로 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버렸죠. 김아람 씨, 와서 앉으세요. 저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뭐죠? 제 물음에 동서는 눈알만 굴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력란을 보니 그동안 진행하신 프로젝트며 업무 실적이 상당하던데 정말 본인의 실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네. 부하 직원이 몇 달을 공들여 성사시킨 성과들 투성인데 그걸 다 가로채놓곤 본인이 다 한 거다. 지금껏 그 회사에선 그렇게 해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엔 그딴 거머리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어떻게 남이 피땀 흘려 일한 결과까지 맨입으로 홀랑 먹으려고 해요? 내가 일일이 이 일을 누가 한 건지 열거해 볼까요? 말해보세요. 그러자 동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면접장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평소와 달리 공격적인 절 보곤 의아해했어요. 이보세요, 김아람 씨. 한 회사에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고작 부하 직원 실력을 가로채야 할 정도로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수준의 업무 능력이라면 이 바닥 어디에서도 자리 구하기 힘들 겁니다. 여기엔 당신 뒤를 봐줄 당신 아버지 연줄도 없고 당신한테 피 빨리고도 회사에서 잘릴까 두려워 입 닫을 부하 직원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요? 당신 손으로 자른 직원이 오너로 있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냐고요? 형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이라뇨. 여긴 회사예요. 장소에 맞게 행동하세요. 당신 입으로 한 말인데 기억 안 나요? 이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는 언제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거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러자 동서가 피식 웃더군요. 꼴 같잖아서 정말. 회사 차렸다고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나 이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야. 나 오라는 회사가 여기뿐인 줄 알아? 미안하지만 이 회사는 내가 거절이야. 그래도 되겠어요? 당장 돈 급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알기론 입사 지원서 놓은 곳마다 다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쪽 빽이던 친정아버지가 자금 횡령에 금품 수수, 비리 청탁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서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서 대기업엔 원서도 못 놓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에서 원서 넣고 다닌다는 소문 쫙 퍼졌던데? 괜찮겠어요? 그쪽은 워낙 실력이 없어서 아버지 백 아니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이 이력서만 봐도 그래요. 그쪽이 낸 실적은 하나도 없고 죄다 부친백으로 거저 얻거나 부하 직원 성과 가르친 것뿐이던데 이 수준으로 어떻게 취직을 해요? 그것도 경력직으로. 창피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따위를 살아놓곤 그런 게 잘난 척했던 겁니까? 인생 그따위를 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 결국 당신한테 되돌아오는 거라고요. 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다고 하니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네요. 가보세요. 불합격입니다. 저는 할 말만 남기곤 그대로 회의실을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저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에 부르르 떨고 있었죠.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야 그간 쌓였던 채증이 한 방에 날아간 것처럼 홀가분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 나왔나 봐요. 회사에서 잘리고
내 인생도 끝이 났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9회 말 역전 홈런을 날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그날 이후 시댁에선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동서 등에 타서 집안의 실세 노릇을 하던 시어머니는 동선의 집안의 몰락과 함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고, 반대로 맏며느리인 제 등에 올라타게 된 아버님은 간만에 큰 소리 땅땅 쳐가며 집안의 왕자를 탈환하셨거든요. 거기다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승했고요. 어머님은 이제야 동서를 버리고 제게 붙어버려 노력을 하시지만 글쎄요.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 어쩌겠어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실 일이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제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주변에 많이 베풀게 되더라고요. 딱 두 사람. 시어머니와 동서한테는 예외지만요. 언젠가 이 판세가 또다시 역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역전 홈런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힘든 시기 다들 기운 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